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전화 상담의 과정 및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광자이고요. 1976년부터 2013년까지 이화여대에서 정신간호학을 가르쳤습니다. 이화여대에서 간호대학 학장도 했었고요. 13년에 은퇴하고 난 다음에는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의 초대 원장을 3년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자살예방협회에서 부회장을 했었고요. 대한애니어그램 영성학회 회장도 했었습니다. 현재는 이화여대에서 명예교수로 있고 주로 한국생명의전화에서 상담원 교육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부하게 될 전화상담의 과정 및 기법은 두 번으로 나누어서 할 건데요. 오늘 하게 될 1번은 전화상담의 전반적인 과정, 기법, 기본적인 흐름, 단계 그런 것들을 공부할 겁니다. 오늘 끝나고 다음 타임에서 두 번째 전화상담의 과정 및 기법에서는 오늘 공부한 것을 근거로 해서 그 과정 및 기법을 실제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사례 중심의 상담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우선 전화상담의 전반적인 과정, 기법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는데 오늘 하는 내용은 전화상담이라는 게 뭔지, 전화상담의 개념과 그 전화상담 과정 및 기법에는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시작할 때 시작 단계, 그다음에 중간 단계, 종결 단계. 그 각 단계에서 꼭 해야 될, 거쳐야 될 그 내용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전화상담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전화상담이라는 거는 여러분 상담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은 일반 상담하고 같습니다. 다만 전화라는 매체를 활용해서 전화자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사람의 인간적인 성장을 도와주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되는 전화를 통해서 하는 상담이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대면 상담하고 다른 전화 상담의 특성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대면 상담 여러분들이 하실 때는 보통 6회에서 12회까지도 상담을 하게 되는데 한 번 만나면 1시간 정도씩 하시죠.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한다든지. 근데 이 전화 상담은 한 번에 끝난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죠. 일회성이라는 거. 그 사람하고 또 만나지 않아요. 단 한 번만 그 사람을 만나면서 그 사람의 여러 가지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생각하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많이 안 내야지대요. 보통 대면 상담을 해도 50분 상담에서 문제가 완화되나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게 이제 특성입니다. 전화 상담은. 근데 한 번밖에 안 한다는 거, 일회성이라는 거. 그래서 그거를 염두에 주면서 전화 상담을 잘 이끌어 나가야 되겠죠. 그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두 번째 특성으로 생각하면 즉시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대면 상담은 약속을 하고 어느 장소를 가야 되지 않습니까? 전화 상담은 어디 가지 않아도 돼요. 내가 갖고 있는 핸드폰으로, 집에 있는 전화로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때 바로 즉시 전화기를 들기만 하면 전화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편의성이 있다는 것이고 굉장히 신속하다는 의미가 있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한 가지 또 이 전화 상담의 특성은 내담자 또는 전화자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전화를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전화자 주도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전화자가 이 상담이 나한테 별 도움이 되지 않겠다. 시간 낭비에 불과하겠다. 전화했더니 상담원이 막 야단만 치고 나를 비판만 해. 그러면 그냥 그 즉시 전화를 끊어버릴 수 있어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전화자 주도성이 있다는 거가 이제 또 전화 상담의 특성이지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또 특성은 익명성이라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 사람도 날 모르고 나도 그 사람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고 이름도 없이 얼굴도 없이 하는 전화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그 전화한 사람 입장에서 자기가 보통 사람들한테 말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들, 나를 아는 사람한테는 털어놓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우리 전화를 통해서 상담할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전화 상담의 특성이 익명성과 관련해서 일어난 특성이 비윤리성이라는 거죠. 그 전화 상담의 내용이 굉장히 비도덕적인 것도 많고요. 비윤리적인 내용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보통 때 생각하기 어려웠던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의 전화 상담이 꽤 많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얼굴을 모르는 누군가한테 현재 그가 갖고 있는 피치 못할 여러 가지 상황, 사정 이런 것들을 털어놓기 때문에 그렇게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내용이 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우리 상담원 입장에서는 그걸 내가 받아들이기가 또 어려운 그런 내용들도 꽤 많이 있죠. 근데 그게 전화 상담의 특성이라는 거를 이해하고 우리가 상담을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전화 상담이기 때문에 음성에만 의존하는 거죠. 목소리에만. 얼굴을 보지 않고 비언어적인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상담이라는 거는 비언어적인 것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근데 전화 상담은 비언어적인 걸 볼 수 없고 오로지 목소리에 의존해서 한다는 거가 전화 상담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거를 고려해서 우리가 또 상담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화 상담의 어려움이라는 거는 시각적인 단서가 없기 때문에 어렵다는 면 있고요. 그래서 잘 듣는 것만으로도 듣기만 하는 것으로서도 전화자하고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능력, 그게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많이 하죠. 그리고 이 전화를 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어떤 위기에 빠져서 전화하는 사람이 꽤 많아요. 도무지 이거는 누구에게 얘기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 같아. 그런 어떤 위기에 빠져서 전화하는 사람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럼 그 위기라는 거를 우리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는 가운데 위기를 많이 겪지 않으셨습니까? 여러 가지 위기들이 있었죠. 그 위기 중에서 대표적인 거를 얘기한다면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을 했다거나 또는 부모님이 갑자기 말기 암에 걸렸다든가 내 가장 친한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위기가 나한테 다가올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위기가 닥쳐왔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요? 그 위기 때 보면 우리는 쩔쩔매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보통 된 내 실력이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그러고는 그 죽은 사람 또는 말기암에 걸린 그 사람 그거를 붙잡고 어쩔 줄 몰라서 쩔쩔매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어떤 때는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가 따라 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죄책감 같은 거에 휩싸이다가 전화를 할 때도 꽤 있거든요. 그럼 그런 위기에 빠진 사람들 보면은요. 누구든지 위기에 한번 빠지면 쩔쩔매죠. 이 도표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쩔쩔매 바닥을 치면서 따라 죽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보통 끝까지 죽은 사람 따라 죽어야 될 것 같지 않잖아요. 산 사람은 살아요. 죽은 사람만 억울하지. 그러면 다시 내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게 언제쯤 올까요? 쩔쩔매더라도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대략 한 6주, 한 달 반이죠. 짧게는 한 달 반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시 보통 상태로 돌아와요. 우리가. 그게 건강한 사람들은 그래요. 6주 동안 쩔쩔매다 따라 죽을 것만 같고 나 때문에 죽은 것 같고 막 이래도 그런데 어떤 사람은 6주보다 더 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 6주 동안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그 사람 옆에서 잘 돌보면서 지지를 해서 그 사람이 그 위기를 잘 넘길 수 있도록 돕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6주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실험 결과에서 나온 거 이제 위기 기간이 1주에서 6주라고 보통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6주 동안 잘 돌보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정상으로 6주에 돌아오지 않고 쩔쩔매다가 바닥을 치는 사람이 있어요. 따라 죽거나 아니면 본인이 여러 가지 질병이 생기거나 그런 그 바닥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 helplessness, 그 무력감을 자꾸 이렇게 학습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위기에 빠졌을 때 이렇게 바닥을 치나요? 아니에요. 보통 어떤 사람은 또 위기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시련을 통해서 단단해지거든요. 그러면은 그 위기에 처해가지고 쩔쩔매고 있을 때 누구는 바닥을 치고 누구는 더 건강해지고 누구는 그냥 보통 수준으로 오느냐, 뭐가 그렇게 만드느냐, 그런 연구들을 학자들이 했겠죠. 그 연구 결과 바로 이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는가, 그 사람 편에 서서 그 사람과 함께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을 함께 보내면서 결국은 정상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사람이 누가 있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서포트 시스템이라고도 하죠. 바로 전화 상담이라는 거는 그렇게 위기에 빠진 사람이 아무에게나 말하기도 어렵고 힘들 때 그냥 가까이 있는 전화기만 한번 들기만 하면은, 그리고 자기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찾을 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적절한 응대를 하는 것이 결국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위기를 통해서 더 건강해지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위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럼 전화 상담 기법, 과정은 어떻게 이러는가, 그런 걸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화 상담도 전화라는 도구를 사용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면접 상담하고 그 과정이 유사해요. 유사한데 아까 말씀드린 전화 상담의 특성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특성을 고려하면서 이제 상담을 해야 되는 거죠. 전화를 통해서 걸려오는 상담은 정서적인 긴장, 괴로움, 우울, 불안, 욕구불만, 고독, 여러 가지 위기 상황, 자살 또는 정보를 필요로 해서 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럴 때 우리가 전화 상담을 받았을 때 상담자가 해야 될 거는 이 내담자가 상담 과정 또는 상담 단계 중에 어느 위치에 있는지, 현재 무엇을 하고 있는지, 상담을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같이 꼭 파도를 타듯이 함께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초기 시작하는 단계가 있고, 시작할 때는 되게 관계를 형성하는 단계죠. 그 내담자가 전화를 했을 때, 아, 이 상담원이 내가 믿을 만하다,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나를 내치지 않고 나를 받아들여 주겠구나 하는 그 시작 단계가 있고, 그 단계를 지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하게 되는 탐색 단계가 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는 종결 단계, 이 세 가지 단계로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 각 단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하도록 하죠. 처음에 시작하는 게 중요해. 전화 걸려왔을 때 그때 이 내담자에게 우리 상담원이 내가 네 편이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게 좋거든요. 그러니까 시작 단계, 전화 상담에서 시작 단계는 이제 전체 전화 상담이 한 50분 정도를 한다고 그러면은 5분 내지 10분 시작할 때 5분 내지 10분, 그게 이제 시작 단계 보통 걸리는 건데, 그 5분 내지 10분을 어떻게 상담을 했느냐, 그것이 그 전화 상담이 성공적으로 진행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시작 단계에 해야 되는 거는, 그래서 내담자 또는 전화자라는 말 제가 왔다 갔다 쓰겠는데, 그 전화하는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일 중요한 것이 잘 들어주고 그 사람 마음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시작 단계를 경청 및 공감, 이게 가장 중요한 기법이죠. 이 시작 단계 경청 공감하면서 두 사람이 돕는 관계, 조력 관계를 성립하는데, 대개 전화 상담에서 시작 단계는 전화벨이 울리면서 시작되는 거죠. 대부분 전화벨이 따르릉 하고 울리면 우리가 처음 상담원이 하는 말은 네, 생명이 전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렇게 상냥하게 편안한 말을 시작을 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우리 상담원의 목소리는 그냥 물이 솜에 폭 적셔지는 것 같은 그런 부드럽고도 편안한 그런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상담원들은 녹음을 해서 내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그런 필요도 있죠.
너무 목소리가 하이소프라노도 안 좋고 너무 저음도 안 좋아요. 하이소프라노로 고음이면은 피곤하죠. 너무 저음이면은 또 기분을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적당한 중간음 정도가 좋은데 그게 도레미아솔라시도의 뭐 솔톤이 좋다고 이미지 메이킹 하는 사람들 얘기하는데 솔은 약간 좀 높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전화 상담할 땐 조금 더 차분한 파 정도 소리가 좋지 않을까. 그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할 때. 그러면서 상담원이 생명이 전합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을 시작하면서 두 사람의 관계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담자는 자기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람한테 내가 무슨 얘기를 해도 이게 딴 데로 새나가지 않는다. 그런 비밀이 보장된다. 이런 확신감을 갖게 만들어줘야 되고 상담자는 목소리가 아주 진정으로 돕고자 하는 목소리, 그 사람한테 관심을 준다는 그런 느낌을 갖게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사례 한번 볼까요? 보통 이렇게 시작을 해. 내 생명이 전합니다. 그랬더니 내담자가 무슨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아, 지금 힘드신 일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일이 있으시면 그 말씀을 하시면 됩니다. 그랬더니 내담자가 제가요, 가슴이 답답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럴 때 상담자가 해야 되는 거는요, 그 내담자가 한 말을 그냥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예요. 아, 가슴이 답답하시다고요? 가슴이 답답하시다는 말씀은 누군가하고 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그럴 수 있는데 그 가슴 답답한 이야기를 제가 들어드릴게요.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우리가 먼저 내담자보다 앞서 나가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가슴이 답답하세요? 그렇게 사실 위주로 캐무는 듯한 그런 류의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죠? 우리 상담원은 항상 내담자보다 뒤를 쫓아다니는 게 좋아요. 내담자가 한 말, 그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해 주거나 또는 그 말에 대한 내 반응을 보이는 거지, 내담자가 아직 말하지 않은 거에 대한 내 궁금증 때문에 왜? 라는 질문을 하면서 하는 거는 내담자를 불편하게 해요. 더더군다나 시작 단계에서는 우선 내담자가 계속 말을 할 수 있게 끌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대화를 하는 거잖아요. 대화라는 말 자체가 대자가 상대가 있다는 뜻이죠. 나 혼자 말하는 거는 독백이죠. 모놀로그. 근데 대화라는 거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하고 함께 둘 또는 그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으면서 내 의견이나 감정 이런 걸 얘기하면서 서로 아, 네가 그런 생각을 갖고 그런 느낌이 들었구나. 이런 거를 둘이 함께 공유하게 돼야지만 대화가 이루어졌다고 그러죠. 그 대화를 다이얼로그라고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다이아라는 말 자체가 둘이란 뜻이잖아요. 로그는 말이란 얘기고. 근데 우리가 대화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대화하기보다 모놀로그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아셔요? 모놀로그.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혼자 독백을 하는 거예요. 앞에 사람은 있지만 본인은 대화한다고 하죠. 근데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독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상대방한테. 그 사람 이야기를 듣고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에 대한 느낌을 표현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할 때는 항상 모놀로그 하지 말고 다이얼로그를 해야 되는데 다이얼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잘 듣고 잘 말을 해야 되죠. 그 두 가지밖에 없어요. 잘 듣고 들을 때는 공감적으로 듣고 말할 때는 진솔하게 말을 해야 돼요. 진실하고도 솔직하게 꾸며서 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이기 위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고받을 때 대화가 통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경우에 대화한다고 하면서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입을 막고 그러고 대화한다고 할 때가 꽤 많아요. 귀도 열고 눈도 뜨고 입도 열고 그러면서 특히 이제 귀를 여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잘 듣고 잘 말해야 되는데 이 그 도표를 그림을 보시면은 조아리의 창문이라고 아실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조라는 사람하고 해리라는 사람 두 사람이 나 셀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이렇게 네 가지 창문처럼 생겼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1면, 2면, 3면, 4면. 보통 창문
안에서 밖이 보이고 밖에서 안이 보이는 일면, 그건 너도 보고 나도 보이는, 너도 남도 아는 나, 이게 오픈된 면이라 그러는데, 많은 경우에 이렇게 창문처럼 서로 보이고 보이는 게 아니라 2번이나 3번 같은 창을 넓게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2번, 3번 창문은 보통 창문처럼 생겼지만 안에서 밖에 보이는데 밖에서 안이 안 보이는 원웨이 미러룸이라 그러죠. 그런 게 2번, 3번에 속하는 거거든요. 2번 창문이 큰 사람들은 남 얘기를 안 들어요. 내 얘기를 많이 하죠. 3번 창문이 큰 사람들은 듣는 건 잘하는데 자기 얘기를 안 해요. 신중형이라고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근데 듣지도 말하지도 않는 면이 큰 사람들은 4면 창문이 큰 사람들이에요. 4번 창이 큰 사람들은 깜깜한 거죠. 그냥 창문이 무의식 속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잘 듣고 잘 말하려면은 1번 창이 커야지 돼요. 1번 창을 넓히는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이거 1번 창문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워크숍도 하고 그러죠. 1번 창이 넓어지려면 4번 창이 좁아지면 되죠. 4번 창을 좁히기 위한 적극적인 방법은 무의식을 좁히는 거기 때문에 무의식을 의식화시키는 거라고 그래서 그걸 정신분석이라고도 하죠. 그 사람 무의식에 있는 거를 다 드러내게 해가지고 결국 의식 세계를 넓히는, 1번 창문을 넓히는 작업을 하는데 보통 우리 그거 잘 못하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1번을 적극적으로 넓히는 거예요. 1번 넓히기 위해서는 내가 누구고 네가 누군지 나도 남도 아는 나에 대해서 오픈하는 거죠. 자기 개방. 그런 거를 통해서 1번 창문이 넓어지면은 1번이 넓으면 4번이 좁아들죠. 하여튼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한데 잘 듣고 잘 말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잘 듣는 거에서 이제 중요한 게 이제 경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청 훈련도 많이 하는데, 대면 교육할 때는 실습을 많이 하죠. 경청 실습을. 근데 이게 지금 영상으로만 하기 때문에 그 실습을 못해서 조금 좀 안타까운데,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제가 하는 거에 따라서 실습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경청이라는 거는 이제 상담에서 가장 기본이 된 중요한 거죠.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그 상대방의 말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듣는 태도인데,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자신의 이야기도 잘 듣고 계셔요? 내 속에서 뭐가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요즘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는지, 여러분 자신의 몸과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많은 경우에 내 자신에도 귀를 기울이지 못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잘 모를 때 남의 이야기를 잘 듣는다? 그거 어려워요. 이제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내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를 잘 듣는 훈련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내 얘기를 잘 들을 때 남의 얘기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 사람의 말을 주의 깊게 귀담아 듣는 태도.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이나 감정을 아주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경청은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내 방식이 아니라 그 방식으로 듣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전화 상담에 걸려오는 전화 중에 전화하자마자 너무 힘들어요. 더 이상 내가 버티기가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죽일 것 같아서 무서워요. 그런데 나는 더 이상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죽어야 될 것 같아요. 죽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한강 교량 위에 설치되어 있는 SOS 생명의 전화. 그 전화 상담은 다리 위에서 전화하는 거니까 죽기 일보 직전에 전화하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 잘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 사람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주변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가 꽤 있을 거예요. 친구들이나 그런 얘기 들으실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세요? 보통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죽고 싶다,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반응하세요? 너만 힘든 거 아니야. 지금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 많은지 주변을 봐.
네 속에서 빠져나와서 주변 사람들을 좀 봐. 얼마나 힘든 사람이 많은지. 네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네 생각에만 빠져 있어서 주변을 못 보는 거야. 그 어떤 어려움도 결국 지나갈 거잖아. 한겨울도 지나고 여름이 된다고. 지금 한여름이지만 이거 며칠 못 갈 거야. 조금 있으면 금방 찬바람이 불어올 거거든. 그러니 그런 생각 하지 마. 네가 죽을 생각을 하면 왜 못 사니? 더 잘 살 수 있지. 그런 얘기 우리 보통 많이 하죠.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그게 바로 모놀로그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뭔지를 주의 깊게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듣는 게 필요하거든요. 들어주는 게. 사실 죽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이 죽고만 싶을까요? 정말 그 사람 죽고 싶으면 그냥 죽으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떨어져 죽으면 되잖아. 그런데도 우리한테 전화를 해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 하는 사람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야 된다는 그 말을 듣기 위해서 전화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잘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잘 살고 싶은데 살 수가 없어. 그래서 죽고 싶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살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내 방식으로 보통 교과서에서 나오는 그런 얘기로 설득을 하려고 위로를 하려고 살아야 된다는 당위성만 얘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네가 내 입장이 돼봐. 나도 그런 얘기 누구한테나 잘 말할 수 있어. 근데 나는 도저히 지금 견딜 수가 없는 거거든. 네가 날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지. 네가 내 입장이 됐어. 넌 벌써 죽었을 거야. 난 이거 견뎌왔지. 그런 막 분노? 나를 알아주지 않는 거에 대한 그냥 벽에 그냥 부딪힌 것 같은 느낌? 그럼 그 사람은 전화를 끊어버려요. 끊어버린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대화라는 거는 모놀로그가 아니라 다이얼로그라 그랬잖아요. 그 사람이 하고자 하는 마음, 하고자 하는 말, 그거를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전하는 방식으로 들어주고 잘 들어주는 게 첫 번째 중요하거든요. 중간에 끼어들지 말고 그럴 때는. 그런데 들을 때 그냥 듣는 게 아니야. 아, 그러셨어요? 그래요? 그렇게 소극적인 수동적인 경청을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능동적인 경청을 해야 되거든요. 그건 내가 네 얘기를 잘 듣고 있다는 거를 표현을 해야 돼요. 그게 반영적 경청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으면 우리 마음에 거울처럼 비춰오는 게 있잖아요. 그 힘든 상황을 얘기하는 그 사람 이야기, 그 사람 입장에서 들으면은 죽고 싶다는 그 사람 얘기가 막 죽고 싶은 얘기를 막 하다 보면은 들으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내 마음에 뭐가 전달돼 와요?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렇게 죽고 싶다는 얘기를 이렇게 울부짖듯이 터뜨리나. 막 그 사람 입장이 되면서 나도 눈물이 나기도 하고 내 마음이 막 쓰리고 아프고 막 그러지 않아요? 공감이 된다는, 그걸 공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잘 들으면서 내가 공감한 걸 말로 표현을 해야 돼요. 죽지 말라는 얘기를 할 게 아니라, 그 답은 너무나 잘 알아, 그 사람이. 그게 할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 그렇게 살아오셨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마음이 다 드셨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마음이 다 드셨어요.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제 마음이 너무나 아픕니다. 그 말만 하면은요, 그 전화한 사람은 아, 나를 알아주는구나, 이 사람이. 내 마음을 아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눈물을 막 흘리면서 그 여러 가지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그 사연을 다 얘기한다고요. 그럼 우리 계속 들어줘야 돼요.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그렇게 중간중간 그런 말만 하면서 그 사람이 다 털어놓게 해야 돼요. 그러면 나를 알아주는 이 사람한테 내 속에 쌓여있는 그 말을 하나, 둘, 셋, 넷 다 터뜨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속이 후련해지지 않겠어요? 여기까지 쌓여있던 시커먼 연기가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하고 나보고 살라고만 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데 내가 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다 하고 나니까 그게 샥 내려간다고요. 그 억울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그랬던,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죽여야 될 것 같은 그 마음들이 쑥 내려가고
그러고 나면은 맑은 정신이 돌아오죠. 내가 살라 뭐 어쩌라 이런 얘기 남의 입장을도 생각해라 뭐 이런 얘기 안 해도 그게 쑥 내려가게 되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여기까지 올라와서 그냥 나 혼자 편하자고 죽을 생각을 한다는 건 너무 비겁하죠. 내가 여기서 떨어져 버리면은 우리 엄마가 못 살을 거예요. 아마 우리 엄마가 못 살을 거예요. 그런 얘기 하면서 그냥 막 울죠. 그러니까 이제 객관적으로 사고 능력이 돌아온 거예요. 그전에는 여기까지 쌓여있는 그 감정에 휩싸여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 죽는 것밖엔 방법이 없어. 어차피 죽을 거니까 사람들 다. 그런 생각만 하기 때문에 비합리적인 생각을 막 하는 거죠. 앞뒤 다 가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떨어져 죽으려고 하는 거죠. 그때 아무도 옆에 없었으면 그 사람은 떨어졌을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죽고 싶은 그 마음을 잘 경청해. 잘 들어줘. 그러고 나면은 그 사람 자기 속에 있는 걸 다 털어놓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지면서 맑은 정신이 오면서 정신을 되찾는 거예요. 인지 기능이 살아나는 거죠. 그때 이제 뭐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자살을 생각했던 사람이라든지 그 비합리적인 생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그런 사람인지 그때 인지 치료를 하는 거죠. 인지 상담을 하는 거예요. 그때 정신이 돌아왔을 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하고 방안들 생각해보고 지금 꼭 죽는 거 말고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 그동안에 해왔던 거는 무엇이고 그거 이외에 우리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그거를 함께 따져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전화 상담이 끝나고 나면은 속이 후련해지고 내 편이 있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고, 아 그동안에 나는 그 비관적인 생각만 빠져 있었는데 아 나한테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사람도 있어, 나를 도와줄 아직도 여지가 많은데 나는 전에는 그 생각을 못했어. 워낙에 내 문제 속에 빠져 있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잠재력이나 강점을 못 본 거죠. 그러고는 비합리적인 생각으로 파괴적인 생각으로 그냥 떨어져 죽는 거죠. 그런데 이야기를 충분히 하고 나면은 자기를 전체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전체를 보는 거죠. 전에는 나무밖에 못 봤는데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숲 전체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빠져 있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가능성, 강점, 잠재력, 이거를 찾게 만드는 게 그 첫 번째가 경청이라는 얘기예요. 잘 들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충분히 말하게 들어주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가 그 사람의 말을 들려오는 그대로 듣는 거. 음악 감상하듯이 그대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들으면서 판단하고 분석하고 예상하고 그렇게 돼서 내 생각 속으로 그 사람 이야기를 걸러듣기 때문에 생생한 그 사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못 듣죠. 그러니까 내 판단과 잣대를 가지고 남의 말을 들으면은 내 표준에 의해서 해석하고 의미를 규정해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놓쳐버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맘대로 듣는 거죠. 내 맘대로. 근데 여러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여러분이 신은 아니잖아요. 전지전능한 존재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많은 경우에 상담을 하다가 마치 내가 내담자보다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내가 판단을 해서 이래라 저래라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못해 내가. 그러고 나면은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요. 아 나는 자질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이 자리에 내가 상담원으로 앉아 있어. 그런 교만에 빠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시작을 했다가 몇 달 상담해보고는 그냥 그만두는 사람들이 많아요. 잘못 생각하는 거죠. 상담은요. 내 문제 아니에요, 그거. 그 사람 문제예요. 그 당사자의 문제인데 그 사람 문제를 내가 몇 분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그거를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능력이 나한테 있어요? 없어요. 그건 그 사람 문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기 문제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해 본 사람이에요, 나보다. 훨씬 많이 이렇게 저렇게 뭐 별 생각을 다 했던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별 가지 방법을 다 써봤어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전화 상담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 얘기를 우리가 잠깐 듣고 난 다음에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다고요, 우리는.
그리고 전화 상담은 일회성이라 그랬잖아요. 특성. 전화자 주도성의 특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화 상담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속상하고 답답하고 억울한 거를 충분히 말로 표현하게 들어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거예요. 내가 절대로 판단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듣는 연습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훈련을 많이 해요. 경청훈련 많이 하는데 우리가 인간인지라 들으면서 계속 분석해서 듣게 되면은 핵심을 놓칠 때도 있고요. 예상해서 듣게 되면은 이 말 다음에 저 말이 나올 거다. 뭐 이렇게 막 이야기하다 보면 그 내가 점치듯이 예견하면서 엉뚱하게 딴 데로 갈 때가 많죠. 그래서 진정한 경청은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그 사람이 전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잘 듣는 거예요. 진지하게 듣는 게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부적절한 경청, 이제 경청의 장애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 자신의 내적 갈등이 있을 때,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내적인 갈등, 조금 전에 집에서 왕창 싸우고 나왔어. 배우자하고 싸우고 자녀하고 투닥거리고. 그래서 내 마음이 불편해. 그런 상황에서 상담대 앞에 앉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비는 시간이 꼭 필요하죠. 그리고 내 몸이 아파. 지금 여러 가지로 피곤하고. 그거 역시 상담에 적절치 않아요. 그러다 보면은 내담자 입장으로, 내담자 중심으로 잘 듣기가 어렵죠. 또 어떤 때는 내 문제하고 그 사람의 문제가 너무 흡사해. 그래서 동병상련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공감을 해야 되는데 동정에 빠지기도 하죠. 그래서 일어나는 게 여러 가지 카운터 트랜스퍼런스, 역전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내담자 문제를 상담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상담하면서 내 문제를 들여다봐서 내 입장에서 막 내 얘기를 하게 되는 그럴 때도 이제 많아요. 그거 잘 안 들리죠, 그러면은. 내 문제가 꽉 차 있을 때는 안 들려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건강한 게 첫 번째죠. 왜냐하면 상담원의 역할은 내담자에게 거울과 같은 역할이거든. 거울. 내담자가 한바탕 털어놓고 나한테 털어놓은 거 나한테 내가 거울처럼 나한테 비추어진 거를 내가 그대로 되뇌주기도 하고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준다고요. 그게 반영적 경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 반사된 얼굴을 모습을 보면서 내담자가 객관적으로 자기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니까 우리 상담원의 거울이 맑고 깨끗해야 되겠죠. 내 거울이 지저분하고 복잡하고 혼탁해 있으면은 내담자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거울을 통해서 비추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상담할 때는 중요한 건 항상 나 자신이에요.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내가 현재 내 성숙도는 어느 정도인가? 우리도 문제가 많죠. 그러나 그 문제를 핸들링 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 문제를 가족 문제며 여러 가지를 내가 잘 다룰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지 되죠. 근데 그거 속에 빠져 있으면 상담 어렵죠. 남에게 안 들려요, 경청. 평가를 하면서 듣는 거. 나 필터링 돼가지고 여과된 경청. 이거 다 좋지 않죠. 그 사람 중심보다는 어떤 사실 중심으로 경청하는 것도 좋지 않아요. 우리는 사람 중심으로 경청을 해야 되는데 사람 중심이라는 얘기는 그 사람이 지금 현재 느끼고 있는 느낌 그걸 우리 잘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이렇게 팩트 중심으로 들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왜 죽고 싶으세요? 최근에 어떤 일이 있으신가요? 이런 건 다 정보를 캐려고 하는 어떤 사실 위주의 질문 같은 걸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사실 팩트보다 중요한 거는 그 말을 한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다뤄주는 게 중요해요. 팩트는 저 뒤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할 때 죽고 싶으시다고요. 마음이 답답하시다고요. 그러니까 내담자보다 앞서 나가지 않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대로 되뇌면서 그 사람의 필링을 더 다뤄주라고, 팩트보다. 그러니까 사실 중심의 경청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완벽한 반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또 경청 못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 사람 얘기를 잘 듣고 난 다음에 내가 근사한 말을 해줘야지. 그 생각에 빠져서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무슨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하고 있는 말을
잘 말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거가 우리가 적극적인 경청이거든요. 그래서 듣다가 보니까 내가 잘 이해가 안 되고 앞에 말하고 뒤에 말하고 막 섞였어.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을 하죠. 제가 잘 이해가 잘 안 돼.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앞서 나가진 않지만 그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다시 한번 정리해서 표현하게. 그렇게 하면서 그 내담자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 표현하고 하면서 그 과정을 통해서 머릿속에 있던 것들을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좋은 말을 해주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동정하면서 경청하는 거 역시 바람직하지 않죠. 그럼 뭘 경청해야 되냐? 그 사람의 호소 내용을 들어야 돼요. 뭐가 제일 힘든 건지 그거 얘기를 들어야 되죠. 호소,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과 무엇에 대해서 언제 문제가 발생했는지 그거를 내가 잘 들어야 돼. 주변 정보를 파악하고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가, 뭘 기대하는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이런 얘기를 나한테는 무슨 도움을 원하는 건지. 그래서 지금 오늘 상담에서는 뭐를 제일 먼저 다루고 싶으세요? 오늘 상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본인이 어떻게 되는 걸가 좋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이게 이제 소위 상담의 목표가 뭔가 그걸 따지는 거죠. 특별히 이제 막 중언부언하는 내담자들도 꽤 많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외로우냐 하면은 우리 전화 상담에 아주 중독이 돼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반복 전화자 굉장히 많고요. 근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반복 전화하는 게 아니라 내용을 바꾸기도 하면서 또 스토리를 만들어 가면서도 전화를 한번 했다 그러면 1시간은 기본으로 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분들 전화값이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전화를 많이 할까, 그 사람들이? 외로워서 그래요. 주변에 우리 전화 상담에서만큼 잘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 친구들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에서 내 얘기를 진짜 이렇게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무슨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자기 얘기를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내 얘기를 자기 얘기처럼 깊이 있게 쑥 들어와서 듣는 사람 거의 없어요. 건성건성 듣죠.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일 때가 많아요. 정말 내 입장에 대해서 내가 지금 속에서 외치는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전화 상담에서는 듣는 거에 항상 초점을 두고 잘 듣는 연습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전화를 하면은 잘 들어주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냥 계속 듣기만 하면 또 안 되죠, 우리가. 시간이 제한되어 있고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이 또 들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중간중간 우리가 요약하기도 하고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러면서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오늘 지금까지 저하고 30분 말씀하셨는데 제가 지금 이해된 거로는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으시다고 그러셨어요.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아주 너무너무 힘들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 남은 한 20, 30분 동안에는 이 전화 상담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보시겠어요? 그거에 우리가 집중해서 같이 생각해 볼까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뭘 바라는 건지 목표를 잘 설정을 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상담을 이끌어가는 것 같은 거 중요하거든요. 그냥 그 사람이 중언부언하는 걸 그냥 듣기만 하면 안 돼요. 그건 소극적 경청이에요. 그걸 정리하면서 조금 전에 이 말씀 하셨는데 지금 이 말씀으로 가셨어요. 그것과 그것은 어떤 연관이 있으신지 다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까 그 일 다음에 이 일이 생겼군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중간중간 하면서 그 사람 얘기를 잘 듣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제가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거를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좀 더 명확하게, 명료하게 하면서 초점화시킬 수 있도록 그게 다 우리 상담원의 역할이거든요. 잘 들으면서. 그러니까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들으면서
반영을 자꾸 해줘야 돼. 포커스를 맞춰주면서.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심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수동적 경청, 패시브 리스닝이라고 그러죠. 그냥 고개를 끄덕이거나 그냥 아 그래요 그러셨군요 이런 말만 하고 있는 거는 수동적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이 전화 상담 할 때는요, 이 수동적 경청도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경청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보다 더 강조를 했죠. 그러니까 상담원들이 되게 아 그러셨어요 그러셨군요 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우리 생명전화가 50년이 됐거든요. 전화 상담 받은 지가. 내년이면 50주년이 되는데 우리 내담자들이 생명전화를 빠삭하게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내담자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내가 얘기만 하면 상담원들은 네 소리만 하냐는 거예요. 아 그랬군요 이런 소리만 한다고 막 비판을 하고 우리를 내가 뭐라고 말을 했으면 그에 대한 답을 줘야 될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따져 묻는 사람들도 있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수동적 경청보다 중요한 건 능동적 경청이에요. 그냥 듣기만 하고 내내 소리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들은 내용을 다른 말로 바꿔서도 말하고 반영적 경청, 경청 공감 이 표현을 많이 하면서 그 내담자가 처음에는 막 20마디 했던 것을 줄여가지고 포커싱해서 명확하게 해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이해하기로는 이런 지금 현재 마음이 이렇다는 걸로 듣기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중간중간 요약해주고 명료하게 해주고 또는 그 사람이 한 말을 다시 말하기로 표현을 하고 이게 다 대화 기법에서 나오는 거죠. 대화 기법. 우리 책에도 써 있잖아요. 여러분도 대화 기법 강의 이 안에 들어있으니까 들으셨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는 안 하겠지만 그 기법을 잘 사용하셔야 돼요. 그거는 기법을 쓰는 거는 내담자 속에 꽉 차여 있는 거, 저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가지고 표현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수동적으로 듣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그 얘기고요. 그래서 능동적 경청이라는 거는 그 사람 얘기를 듣기만 하는 거인 게 아니라 듣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또 이해한다는 사실을 알리면서 들어야 돼요. 그걸 가지고 우리 반영적 경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쿵짝쿵짝 하는 거예요. 쿵 하고 경청 듣고 난 다음에 짝 하고 반영을 하고 쿵짝쿵짝 하면서 내담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영하면서 아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이어져야지만 다이얼로그가 되는데 내담자 혼자 모놀로그를 해서도 안 되고 상담자가 막 여러 가지 주입식으로 그 사람한테 무슨 방법을 가르쳐 준다고 혼자서 또 모놀로그 해도 안 되고 주고받는 게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다는 걸 알리고 이해한다는 걸 알려줘야 된다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영적 경청이라는 게 뭐냐. 이게 능동적 경청하고 같은 얘기긴 한데 reflective listening. reflective라는 게 reflection이라는 것이 마치 빛이 창을 향해서 벽을 향해서 왔다가 튕겨나가는 것처럼 반사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말을 나라는 거울을 통해서 반사돼 가지고 비춰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공감, 이해, 존중을 내가 말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존중한다, 이해한다는 걸 표현해 주고 비판하지 않고 편견 없이 내가 다시 돌려주는 거고 그 사람의 말을 정확하게 듣고 그 의미를 재진술, 파라프레이징이라고도 하죠. 리스테이트라고도 하고 재진술하면서 그 사람이 표현한 거를 다시 한번 표현해 주는 거예요. 재진술하기도 하고 돌려주기도 하고 그런 거가 나한테 비춰진 걸 그대로 되돌려주는 반영적 경청. 그러니까 앞서 나가지 않아요. 내담자보다 절대로. 그래서 그게 그렇게 잘 하게 되면은 두 사람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가 경험하고 있는 문제와 느낌을 더 잘 탐색하게 돼요. 계속 이야기하게 돕기도 하죠. 예를 들어 볼까요? 반영에도 수준이 많이 있는데 내담자가 아무 일도 현재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요즘 더 우울해요. 별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내가 마음이 우울해요. 이런 표현할 때 우리가 반복해서 말해요. 아, 요즘 더 우울해졌다는 거예요?
요즘 더 우울해졌다는 거군요. 말을 그냥 반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 말을. 그러니까 내가 네 말 잘 듣고 있다라는 걸 알려주면서 더 계속해서 말하게 만드는 거죠. 재진수라는 거는 슬픔이 더 심해지는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시군요. 그 사람이 말한 거하고 비슷한 말로 이렇게 되돌려주는 거죠. 의역하기도 해요. 왜 그렇게 기분이 변하는지 알고 싶은 거군요. 상대방의 말에 대해서 추측해서 다시 한번 말하기도 하고, 느낌을 반영하기도 해요. 우울감의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면이 왜 우울한지 모른다니까. 왜 우울한지 그 원인을 알 수 없다는 면이 힘들게 느껴지는 거군요. 감정의 정서적인 측면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렇게 여러 가지 수준으로 이제 말을 반영할 수 있죠. 그래서 그 반영의 깊이와 수준을 보면은요, 우리 프로이드가 얘기하는 무의식이라는 거 얘기할 때 의식세계라는 거는 빙산의 빈각에 불과하다 그러잖아요. 밑에 잠겨있는 많은 부분이 무의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하고 관련을 해서 보면은 나는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내 마음을 전혀 알아주지 않아요. 정말. 오히려 저한테 화를 내요. 이런 말을 할 때 단순한 반영으로는 남편을 걱정하고 계시군요. 조금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남편과 좀 더 대화를 잘 나누고 싶으시군요. 그걸 좀 더 복합적으로 반영을 한다면 밑에 무의식까지 들어가 있는 깊은 부위까지 하면은 아무개 씨는 남편과 함께하는 삶이 정말 소중하시군요. 이 반영도 보면은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많이 얘기하죠. 그 내담자가 표현하는 것 중에서도 그걸 좀 긍정적으로 표현하는 반영들, 그 깊이와 수준이 있는데 우리가 복합 반영까지는 못해도 단순 반영만이라도 잘 하는 게 필요하죠. 경청을 잘 못하는 서투른 사람들은요, 이래요. 언어와 사고 흐름 중단시키고 대화 주제를 자꾸 바꾸고, 내가 먼저 대화를 전환시키는 거 좋지 않죠? 내담자가 바꾸는 건 모르지만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내가 할 말을 생각하고 방안을 함께 탐색하기보다 조언부터 하려고 하고, 너만 그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도 그래. 그렇게 일반화시켜서 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렇다는 얘기지 하고 결론을 뛰어넘어가지고 대화를 중단시키기도 하고, 그 사람의 문제를 어떤 틀에다 확 맞추려고 하고, 내 그 틀에다가 그 사람의 상황과 다른 이야기로 이끌어가기도 하고, 손과 발, 체위를 너무 많이 움직이기도 하고, 너만 그런 거야? 나도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러고 내 얘기를 막 하다가 삼천포로 빠지는 사람도 있고, 또 침묵을 할 때 그 침묵을 못 견뎌가지고 그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또는 질문을 무시해버리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서투른 경청자예요. 훌륭한 경청자는 항상 개방적이고 수용적인 자세로 그러셨어요. 네 소리를 많이 하죠. 다정하고 적절한 만남의 대화를 하고, 침묵도 잘 경청. 침묵이 굉장히 중요해요. 침묵이 너무 길을 때 내가 불안하죠. 그럴 때는 표현을 해도 돼. 지금 조금 전에 아버지 얘기를 하시다가 한 5초쯤 지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데 뭐가 머릿속에 떠오르시나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세요? 그런 이제 개입을 할 수 있죠. 너무 길어지면은. 그런데 딴 얘기로 넘어가면 안 되죠. 앞에 얘기하고 연관돼서. 내가 모든 걸 다 아는 채 하지 않죠. 상대가 느끼고 있는 걸 잘 감지하고 그 사람 내부로 깊숙이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반영해주고 판단하지 않고 받아들이고, 혹시 그 사람의 말이 더듬거려도 개의치 않고, 내 자신의 관심, 호기심 이런 거는 옆으로 빼놓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훌륭한 경청자죠. 여기서 이쯤에서 제가 경청 실습을 꼭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못하죠, 영상에서는. 여러분 꼭 해보세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가지고 1번, 2번을 정하고, 먼저 1번이 1분 동안 아무 얘기나 괜찮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든지. 그럼 2번이 듣기만 해요. 1분 동안 듣고 난 다음에 들은 내용을 그대로 되뇌보세요. 그러면 1분이 아니라 한 30초면 끝나버려요. 나 열심히 들었는데도 그래. 왜 그럴까? 그리고 내가 말을 할 때는 1분이 짧아요. 금방 지나가. 근데 들은 거를 피드백할 때, 되낼 때는 너무 길어, 1분이. 같은 1분인데도. 근데 열심히 들었는데도 잘 안 들린 이유는 내가 그 사람 입장에 대해서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스폰지처럼 계속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듣고 난 다음에 되뇌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1분 동안.
그러니까 되낼 생각을 하고 들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가 잘 기억을 했다, 되내는 게 중요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 얘기는 또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가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들을 때 듣기만 하지 않고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 생각하면서 듣지 않으세요? 그 사람이 말하는 거에 그냥 폭 빠져들지 들어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잘 충분히 표현하지 못하면 표현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뭐라고 말해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듣기 때문에 빠져들질 못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분석하고 내 기준을 맞춰서 생각을 하고 왜 그랬을까도 생각하고 막 이러느라고 실제로 그 사람 입장에서 잘 못 들어요. 그래서 경청이라는 거는 내가 듣고 난 다음에 뭐라고 답해 줄까 생각하면서 듣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빠져들듯이 들으는 게 경청이에요. 그 사람 입장에서. 하고 싶은 말을 충분히 말을 하도록 이끄는 거. 그래서 이제 이거 실습을 하면은 금방 깨닫게 되죠. 뭐가 경청인지 아닌지를. 그 다음에 이제 공감으로 넘어가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한 40분은 된 것 같은데, 공감 좀 더 하고 쉬죠, 우리. 1시간은 하고 5분 정도 쉬고 그 다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 단계에서 너무 오래 걸렸는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 시작 단계가. 공감한다는 건 empathy. 여러분 책 보면 다 나와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내가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도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 속에 그냥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전화자, 내담자 자신이 자기가 이해받았다는 느낌을 갖게 되거든요. 그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감받는 그런 경험이 없으면은 참 삭막해요. 사막과 같은 감정으로 들어가요. 내가 느끼는 그 느낌을 누가 알아줘야 되거든. 공감하는 거. 이거를 이제 쉽게 설명을 하면은 눈이 오는 길을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은 잘 걸어, 눈길을. 근데 또 한 사람이 못 걸어, 자꾸. 뒤처지고. 그럴 때 우리가 혼자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몇 걸음 뒤로 내려가서 그 친구 보고 그러죠. 발이 아파? 잘 못 따라오네? 신발이 불편한가? 신발 한번 벗어봐. 그래서 신발을 벗겨가지고 내가 한번 신어봐요. 신어봤더니 신발에 눈이 가득 들어있고 축축하게 젖었어. 그래가지고 그 신발을 신고 따라오기가 힘들겠더라고.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 신발을 신어보면은. 그러면 느낀 걸 말로 표현을 해야 되죠. 아유, 신발이 푹 젖었네. 그 신발로 여기 눈길을 걸으려니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내가 느낀 거를 말로 표현을 해줘요. 의사소통을 해야 돼. 먼저 느끼고 감수성 차원이에요. 공감적 이해하는 데는. 그러고 난 다음에 느낀 거를 말로 표현을 해야 돼. 신발이 푹 젖었는데 많이 힘들었겠다. 그래가지고 신발을 눈 뭐 이런 거를 다 털어내고 거기다 손수건이라도 한 장 깔아주고 그러고 이제 신겨가지고 같이 걸어가는 게 공감. 내가 신어봐야 알아요, 신발을. 안 신어보면은 그게 어떤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어볼 때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그 사람 신발을 쑥 신었어. 근데 신고 보니까 내 신발보다 더 편해. 그래가지고 한 짝 더 내놔. 그래가지고 두 짝을 다 신고 가면은 그거는 공감이 아니라 동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sympathy. empathy하고 sympathy는 차이가 있죠. 공감이라는 거는 내 신발을 한 짝 내가 신고 있고 한 짝만 상대방 신발을 신어보는 거예요. 신어봐야지만 그 신발이 어떤지를 내가 알 수가 있어요. 안 거를 내가 말로 표현을 해야 돼. 내 신발은 한 짝 신고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이게 그 신발이 더 편한 것 같아서 둘 다 뺏겨가지고 내가 신고 가면 그걸 동정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동정과 공감의 차이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동정하고 공감은 달라요. 동정은 내 입장에서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느끼는 거고, 공감은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메리칸 인디언들이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려면
그 사람의 미투리, 신발을 신어보면 된다 하는 속담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면 그 사람의 발의 크기와 구두와 무게를 확실하게 알 수 있듯이 상대방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한 짝만 신어야 되는데 우리가 두 짝을 신을 때가 많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이제 공감하고 동정하고 구별하는 것들 우리가 이제 많이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공감은 네가 이러이러해서 이랬구나 이런 느낌이구나. 이제 정서적인 차원하고 의사소통 차원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생각을 하시고 그 사람에 대한 내담자의 감정에 대한 반응을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부적절한 공감 흉내내는 경우 이제 바람직하지 않죠. 이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공감이 잘 되면은요 대화가 앞뒤가 다 연결이 돼요. 근데 공감이 잘 안 된 거면은 대화가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날아다니죠. 공감이 잘 돼야 되는 거고, 공감 연습이 있는데 여기 사례들을 제가 이제 자료집에는 넣어드릴 거거든요. 한번 읽어보셔요. 하나만 해볼까요? 아니, 과장인 날 두고 부장님은 왜 매일 김 대리한테 직접 지시를 하시는지 모르겠어. 이런 불만을 얘기해요. 그럼 공감할 때 이 사람 이야기를 듣고 보면 그 사람의 느낌이 뭘까? 정서적인 차원에. 느낌은 불쾌하고 언짢은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합쳐서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과장인 당신을 거치지 않고 그 김 대리에게 직접 지시해서 굉장히 불쾌하시군요. 이게 이제 공감 반응이거든요. 그 사람이 느끼는 그 감정을, 느낌을 중점으로 해서 그 마음을 다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걸로 이제 여러 가지 사례를 넣는데, 요 밑에 있는 거는 답입니다. 읽어보시고 해보시고. 또 이제 이 사례도 하나 넣었는데, 경청 공감 반응을 나눠보라. 저기 안 되겠다. 지금 이제 1시간이 돼서 이 정도에서 제가 우선 끊고 좀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5분만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